자, 이 과정은 전범위 모의고사로서요 5회분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설을 충분히 다 해놨지만 틀린 부분은 반드시 기본 교재로 가서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의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틀린 부분을 가능하면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이렇게 옳게 만들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1회차 보겠습니다. 자, 41번. 다음 중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했죠. 여기는 의무 부담 행위라는 것은 이 법령의 종류에서요. 법령의 종류에서 채권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 행위. 채권 행위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권리가 채권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우리 민법에 있는 전형 계약 전부가 채권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채권 계약인 의무 부담 행위와 반대 측에 있는 개념은 바로 처분 행위죠. 처분 행위. 이 처분 행위는 물권 행위와 준 물권 행위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아닌 것은 바로 5번에요. 채권 양도 행위는 바로 여기 처분 행위에 들어가요. 그것은 준 물권 행위죠. 채권 양도 행위. 그래서 우리가 보통요, 이 처분 행위에 들어가서는 무슨 양도, 또 무슨 설정, 이렇게 되는 용어들이 전부 다 여기 처분 행위에 들어갑니다. 채권 양도, 특허권 양도, 소유권 양도, 그렇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전부 다 이게 처분 행위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42번.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것은요, 여러분이 우리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의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인정한 판례 그리고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라고 한 판례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4번 기억, 디귿, 리얼만 여기는 사회질서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특히 기억이에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이러한 임치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민법 제 104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했죠. 민법 104조는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104조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썼을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맞는 것을 찾아라 그랬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요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04조가 성립되어서 여기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것은 5번이죠. 1번에 증여계약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추인할 수 없죠.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지만 3번 단독행위에도 당연히 불공정한 법령에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지요. 4번 불공정한 법령에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모든 사람한테 무효입니다. 따라서 선의 제3자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대리 행위에 있어서 불공정한지 여부의 판단에서는 대리인 기준으로서 판단해야 되는 것은 경솔 무경험 여부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번이 옳은 질문이죠. 그렇죠? 5번. 자, 요 요건 판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반드시 요건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객관적 요건 어떤 거예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러는 법령이 있어야 되죠. 주관적 요건은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그리고 폭리자인 수익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용할 의사인 악의가 있어야 되죠.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드디어 불공정한 법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다만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효다. 그죠? 손해 제3자 보호 안 한다. 그리고 이 무효 행위에 대해서는 추인은 할 수가 없지만 우리 판례가 전환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자, 이게 104조와 관계되는 것이다. 그 다음 44번.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냈죠. 대리인은요, 기본적으로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도 되니까 의사 능력은 갖춰야겠죠. 최소한 의사 능력자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자, 틀린 것을 봐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어른 지문들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1번 지문 한번 볼까요? 1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령을 한다 했는데 요게 복대리인의 지위를 알아두셔야 하는 거죠. 복대리인은 언제나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이미 대리인이죠.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언제나 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이 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하죠? 대리인이 선임해야 됩니다. 그 대리인의 선임 행위를 뭐라 하냐? 대리인의 복임 행위라 하죠. 이 복임 행위에 의해서 복대리인이 만들어져요. 이때 복대리인을 만들어내는 대리인의 복임 행위는 절대로 대리 행위는 아니죠. 이 자체가 대리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그죠? 그래서 44번은 1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옳은 지문이니까요. 그대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4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자, 이것은 단독행위로서요. 상대방은 단독행위라서 형성권이죠. 그렇죠? 자, 이때 추인은 반드시 취소 원인이 종료 또는 소멸할 후에 해야 합니다. 소멸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 전제하에 정리해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시죠.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는 결코 추인할 수 없다 했는데 결코라는 말 때문에 틀렸어요. 거기에 2번. 자, 이게 취소 원인이 종료가 되어야 되니까, 소멸되어야 되니까 만약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성년자가 추인할 수 있냐? 원칙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성년자가 추인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예외죠. 예외적으로 추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떨 때 추인할 수 있냐? 요걸 알아두셔야 되죠. 요것은 바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되죠. 동의를 받았다면 추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원칙과 예외가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문 읽을 때. 그죠? 자,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들이니까요. 그대로 좀 읽어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1번 같은 경우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이 이유는 왜 그래요? 바로 이거죠. 여기에 추인한다는 것은 취소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죠. 취소권 자체가 포괄됐기 때문에 이 취소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소멸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죠. 자, 그런 의미다. 자, 그 다음 46번.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여기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우리 민법에요. 219조하고 220조에 두 개의 조항을 두고 있어요.
특히 이거는 이 통행권에 관한 것은 상린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상린권입니다. 그죠? 상린권. 인접한 부동산 토지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인접한. 그리고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죠. 자, 이때 주의토지 통행권 119조는 보상해야 되니까요. 보상이 있는 상태로 하니까 우리는 유상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는 보상을 하지 않고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상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다만 여기에 무상인 경우에는 딱 정해놨죠. 분할로 인하여 도로에 나갈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토지 한 필지를 일부 양도함으로써 도로에 접할 수 없을 때, 이때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 이 당사자에 한해서만 한다죠. 당사자에 한해서 여기에만 무상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요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46번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1번의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되면 주의토지 통행권 안에는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그 양수인한테는 이러한 무상이 될 수 없다. 유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다. 그죠? 옳은 것이다. 그죠? 양수인 사이에서는 무상 이게 아니라 유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씁니다. 3번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래요.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었다라고 하면 그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당연히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번 볼까요? 47번.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렬하게 점유하여 취득수요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이 목적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자, 그럼 이런 거죠. 지금 47번 문제는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갑의 소유 토지를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2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렬하게 시효 완성했다 이 말이죠. 을이 시효 완성자네요. 이렇게. 자,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를 보니까 갑이네요.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문제에서 시효 완성한 이후에 이 시효 완성자 을이 등기하기 전에 병한테 이렇게 소유권을 처분했다 그러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쯤에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은 팔았다, 매매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와 다른 것은 했네요. 자, 1번 보시죠. 1번. 을에게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그렇죠. 요건 인정됩니다. 요게 청구권이 이렇게 생깁니다. 갑한테. 다만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입니다. 생기므로 을과 갑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여, 자, 요 부분이 틀렸죠. 갑과 을 사이에는 이 채권 청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245조 1항에서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요게 갑과 을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면 틀렸다는 것이 판례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면 틀린다는 거죠.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약상, 계약이 없다.
자, 그 밑에는 2번, 3번, 4번, 5번은 다 옳은 지문들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48번. 갑은 채무자 을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자, 지금 을 소유 부동산에 말입니다. 을 소유 부동산에 여기에 갑이 저당권 설정을 받았다. 이게 됐네요. 자, 이런 경우 이 등기부, 그렇죠? 그러면 갑 소유 이 등기부상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쭉 정리해 보는 것인데 틀린 것은 했죠. 자, 기본적으로요.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현재 갑이 소유자, 을이 소유자라고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갑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고요. 이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등기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추정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 저당권이 돼 있으면 이 갑에게 채권,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추정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바로 추정력이죠. 따라서 4번에 보시면 갑을 사이를 성립시킨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갑의 저당권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랬죠. 그러나 저당권 성립에는 영향을 주죠. 자, 여기에 을과 갑 사이에 이 계약이 만약에 무효인 계약이다. 저당권 설정 계약이. 그러면 당연히요. 저당권 성립을 인정하지 않죠.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죠. 추정력은 생겨요. 을이 소유자라고 추정. 갑이 정당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 이렇게요. 등기는 각각 적법 절차에 의한 추정. 그죠? 다만 여기에 이 계약관계도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하지만 이 계약관계가 무효인 계약이라고 확정되면 당연히 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무효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4번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갑은 2010년 10월 1일 사채업자인 을에게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시가 1억 원 상당의 가옥을 담보로 제공하여 가등기를 해주면서 본등기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 자, 돈을 빌려 쓰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가등기를 해줬다는 거죠. 요 9번은, 49번은 바로 담보 가등기 문제죠. 이 가등기는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담보 취득한 사람이 을이죠. 을. 채무자 누구예요? 채무자는 갑입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을은 갑이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였다. 그래서 가등기에서 을은 소유권 본등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소유권 등기자, 이게 본등기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채무자가 변제할 날짜에 변제 안 하니까. 그렇죠? 채무 불이행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그 내용대로 봐두시면 됩니다. 담보 가등기 실행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변제기 도래했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하면 청산 절차를 반드시 요 을은 거쳐야 되죠. 청산 절차, 실행 통지를 하고 통지,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청산금을 교부하고 본등기 해가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1, 2, 3, 4번에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5번을 볼까요? 5번. 만약 을이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하면
채무자는 제3자의 선납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소유권 등기가 했는데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라고 하면 이 무효인 절차예요. 무효. 왜냐하면 이 절차는 실행 절차를 하고, 이 실행 절차는 청산 절차는 이거죠. 청산 절차, 이것은 우리 법에 있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니까 이 절차를 위반하면 이 소유권 등기는 무효이죠. 무효인 소유권 등기예요. 무효. 무효이더라도 이 을이란 자가 제3자에게 이렇게 처분할 당시에 이게 무효라는 사실을, 을 앞에 있는 소유권 본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통해서 샀다, 이렇게 소유권 취득했다, 등기전했다라고 하면 이때 선의의 제3자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우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의 제3자, 따라서 선의 제3자는 자기의 권리가 보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선납 불문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없지만 악의의 제3자한테는 이 채무자가 야, 등기 말소하세요, 소유권 등기 말소하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5번이네요. 자, 50번.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그러한 내용을 담았으면 그 약정은 무효냐 유효냐. 유효인 것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정을 하면 무효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를 보호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0번에 지금 임의 규정을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유효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50번에서는 임의 규정을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바로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2번에요. 2번에 비용 상환 청구권, 뭐 필요비든 유익비든 이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에게 있는데요. 이것은 임의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해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임대인한테 비용 청구를 못하게 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약정 자체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2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51번. 주택 임차인이 우선 변제에 관한 판례 태도다. 타당치 않는 것은 했네요.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효, 이것을 물어본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 대항 요건으로서의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뒀어야 되죠. 이게 되었을 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렇게. 다만 이제 주택 임차인의 소액 임차인일 때는 소액 보증금을 제공한 소액 임차인일 때, 이럴 때는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죠. 일정 금액에 대해서요. 요 소액 보증금 중의 일정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가 인정됩니다. 이때 최우선 변제 받을 때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죠.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여기는, 그죠? 확정일자는 필요로 하지 않죠. 이 대항 요건을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해야 되죠.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만 갖추면 돼요. 이것을 갖추면 돼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가 요게 소액 임차인한테 보장된다. 이것은 어떤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51번. 그래서 여기에 틀린 내용의 설명은 2번요. 임차인은 임대기간의 만료 전에는 임차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했는데 우리 판례는요. 임대차 존속기간 중이라도 당해 주택이 경매되었다고 하면 이때는 임차인은요. 그 주택에서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고 배당을 받아서 우선 변제받은 이 순서에 따라서 그죠? 이 원리에 따라서 우선 변제받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속기간 중에도 가능하다. 그걸 알아두셔야겠어요. 이 판례가 인정한 것이죠. 따라서 2번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판례 내용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다 옳은 지문들이니까 우리 판례 내용을 정리해 뒀으니까 그대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우리가 민법에서 계약금 이렇게 하면 민법의 규정의 적용은 565조에 해약금 추정한다라는 이 규정이 적용되죠. 이게 적용돼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 규정에서 해제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해제권 행사. 그리고 이 행사는 요건을 여기다가 다 규정해 놨습니다. 이게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수령자는 배액을 제공하고 교부자는 그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죠? 자,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다만 이 계약금을 교부하면서 말이죠. 만약에 위약금 특약을 했다면, 특약까지 이렇게 덧붙였다면, 이때 위약금 특약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손해배상액의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갖도록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우리 민법이요. 그럼 결국은 손해배상금은 요 계약금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내용이 바로 계약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에요.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했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이미 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해야죠. 매수인이 착수했던 매도인이 착수했던 간에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누구도 이제는 이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죠.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53번 민법상의 부동산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환매는요. 한번 정한 환매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우리 민법이 강제했습니다. 연장할 수 없다 이거죠. 따라서 부동산은 5년 범위 내에서 동산은 3년 범위 내에서 정해놨어요. 그죠? 53번 환매 기간 환매권에서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범위 내에서 동산은 3년 범위 내에서 정하고 다시는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정한 것은 한번 정해서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의 환매 기간을 3년으로 당사가 정했다면 아직 5년이니까 2년 남았으니까 2년 더 연장하자 이런 내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강제된다는 거죠. 만약에 당사자가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이 기간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또 만약에 당사자의 약정이 6년이다, 7년이다 이렇게 5년을 넘었다면 역시 5년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4번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186조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물은 거죠.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 강의할 때 그죠. 54번 즉 186조에 적용을 받는 경우와 187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죠. 여기는 거래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적용받아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럼 180조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이때는 부동산은, 그죠? 그 다음에 180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어떤 거냐?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우리는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다 이렇게 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규율될 때는 이때는 187조의 적용을 받는다. 187조 적용되면 뭐냐?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등기가 필요 없다. 그냥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등기해야 되는 것은 1번이죠. 저당권 취득, 등기된 임목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된 임목이라는 것은 소유권 등기를 한 임목입니다. 그럴 때 임목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는 이 임목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저당권 등기. 그럼 저당권 등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임목에 저당 설정하기로 소유자하고 임목을 소유자하고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합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합의해서 이루어지니까 행위, 거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저당권 등기. 따라서 1번이 등기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이다. 그죠? 자, 55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랬죠. 그럼 여기 때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그래서 병 상대방과 이렇게 거래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옳은 것은 했죠. 3번 보시죠. 위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판단한다. 그러면 자, 이 거래행위가 104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본인한테는 궁박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고 경솔이거나 무경험한 것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봐야 되죠. 기본적으로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55번에는 3번을 옳은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거기 보면 경솔 무경험은 을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리고 궁박 상태 여부는 갑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옳은 질문이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그대로 받으시고 특히 5번 보실까요? 매매계약 체결 시에 을이 병을 기망했다면 이렇죠. 만약 이 매매계약 할 당시에 을이 대리인이 상대방을 이렇게 기망했다. 속였다 이 말이지. 사기쳤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면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의 사기와 동일시할 수 있죠. 이렇게. 따라서 이 상대방은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선의 악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대리인의 사기 행위는 본인의 사기와 같으므로 상대방은 이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6번. 집합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상 판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서술된 것은 했죠. 3번만 한번 좀 보시죠. 3번. 갑은 건설회사로부터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분양을 받아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한 후에 병에게 건전한 설정 등기를 경유하였다면 나중에 이 대지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저당권, 즉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여 저당을 설정한 것은 바로 대지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야 되죠. 따라서 대지에 관한 한 정의 가등기 담보권이 우선한다 하는데요. 이미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 우선하죠. 그렇죠?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갑이 구분 소유자예요. 건물의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요. 그런데 대지권은 아직 미등기 상태예요. 대지권 등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근데 돈이 갑이 필요하니까 지금 현재
이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에다가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 이 미등기가,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2번. 등기하면서 이게 가담법,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했다는 거죠. 가등기 담보권을 이렇게 설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말입니다. 이럴 때, 이 근저당권 등기할 이 근저당권은 대지권의 등기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 효과가 그대로 여기에도 미친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등기 담보권자보다가 얘가 1순위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가등기 담보권자가 2순위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가. 가등기 담보권자는 2순위가 1순위가 근저당권 이미 대지권 등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구분 소유권과 대지권, 즉 소유권이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죠. 그거는 공유 지분권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 두 개는 무슨 관계냐? 요건 주된 권리, 요것은 종된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주된 권리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먼저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가등기 담보권이 대지권에다 적용됐기 때문에 얘는 2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56번에는 3번입니다. 3번. 자, 57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했네요. 자, 틀린 것은 이렇게 4번 보시죠.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곧바로 해제할 수 있죠. 이렇게요. 정기행위에 대하여 이행지체가 존재하면 이때는 최고 절차 필요 없이 곧바로 즉시요. 즉시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죠. 해제권 행사하지 않으면 이 정기행위는 소급에서 모여가 되지 않죠. 따라서요. 이행지체가 있다고 해서 해제가 된다 하면 안 되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정기행위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고 그러면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7번에는 4번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틀렸어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곧바로. 자, 그 다음에 58번.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해 두시라는 것이죠. 채무 불이행했을 때 법정 해제권이 발생할 뿐이잖아. 그죠? 자, 58번 공유관계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여기도 5번 보시죠. 신탁법상의 수탁자가 수인이면 우리 신탁법에서 공유로 해결해요. 아예 이거는 좀 알아두십시다. 신탁법상 수탁받은 사람, 등기부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요. 수탁자가 여러 사람, 수탁자가 여러 사람일 때는 공유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 수탁자는 합유로 보유하고 있다. 소유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신탁법에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규정을. 신탁법상의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특징이 알아두셔야 같이. 만약에 유효한 명의신탁을 했다.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다. 이 명의신탁상
명의 수탁자가 수인인 때. 자, 명의 수탁자가 여러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판례가, 이거는 판례. 이건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어요. 이때는 요 여러 사람의 명의 수탁자는 이때는 공유로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권리를. 그 소유권을 공유로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판례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여기에 신탁법상의 신탁하고요. 명의신탁에 의한 신탁은 조금 다르게 취급하죠. 이 두 가지, 그죠? 이렇게 같이 정리를 좀 해 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9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거기에 1번이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도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하면 선순위 지상권자를 침해하잖아요. 지상권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 이런 것을 설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정 지상권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상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이게 틀렸네요. 자, 그 다음 60번 보겠습니다. C의 기망에 의해서 A는 자기 소유 건물을 B에게 매도하였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제3자의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한테 자기 부동산을 이렇게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매도했냐 하면 이 의사표시가 바로 여기에 C라는 사람에 의하여 사기당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C의 기망에 의해서 A가 자기 소유 건물을 B한테 매도했다.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이게 뭐예요? 이게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문제죠. 그래서 민법 110조 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C가 제3자라면 이걸 적용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3번요. A가 취소한 경우 A는 소유권에 기해 B 명의의 등기 마수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야,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3번에요. 예. 만약에 A가 B에 대하여 취소했다라고 하면 취소는요. 물권의 당연 복귀를 초래하죠. 이게 판례의 유인설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갑에게 갔던 소유권이 당연히 B한테 갔던 소유권이 당연히 A한테 이렇게 복귀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B의 소유권 등기는 이것은 무효인 등기죠. 이제는 취소했으니까 무효 등기니까 여기 A라는 사람은 자기 소유권에 의해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 소유권에 의해서 이 등기 말소를 이렇게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말소 등기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A는 자기 소유권에 의해서 B 소유 등기의 무효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말소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그래요. 소유권에서 나왔으니까 소유권 여기서 나왔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되겠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요 3번 내용을 꼭 이해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 수문 문제를 먼저 풀었죠. 자, 다음 시간에는 61번부터 계속 정리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